그날은 정말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면접에서 떨어지고 눈발이 얼굴을 때리던 골목을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던 날이었어요. 그때 눈길 한가운데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저 지나칠 수 없어서 잠시 손을 내밀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선택 하나로 제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줄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아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은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한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길로 걸어 들어간 청년.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어버린 건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을 되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력서를 출력해 다시 접어넣고 넥타이를 고쳐 매고 거울 앞에서 억지로라도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괜찮다. 오늘은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았거든요. 이 면접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졸업 후 3년, 크고 작은 회사 수십 곳에 지원했고 합격보다는 탈락 통보가 훨씬 익숙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조금만 더 준비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월세 날짜는 코앞이었습니다. 오늘마저 안 되면 저는 정말로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면접장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대기실에는 저처럼 긴장한 얼굴의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손에 쥔 서류를 계속 넘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무릎 위에서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귀 옆에서 뛰는 것처럼 요란해졌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은 쉽지 않겠구나. 질문은 날카로웠고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준비해온 답변을 꺼내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순간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말끝이 흐려지고 제 목소리가 제 귀에도 자신 없어 들렸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났을 때 면접관의 표정은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고개 끄덕임. 그게 전부였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는 복도에서 저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괜히 화면을 보고 있으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밖으로 나오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날씨 예보에서는 가벼운 눈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꽤 굵은 눈발이 바람을 타고 얼굴을 때렸습니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이 실패를 혼자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사람들이 많은 큰 길을 피해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던 길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그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였고 길은 미끄러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흩날리는 풍경은 괜히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자락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더 다가가자 그 사람이 쉽게 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은 노인이었고 얇아 보이는 옷차림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발밑에는 이미 눈이 쌓여 있었고 노인의 신발은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지나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도 지금 벼랑 끝인데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괜히 말을 걸었다가 귀찮은 일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발을 내디디려다 멈추고 다시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짧게 내쉬고 결국 노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이 내려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잠시 저를 바라보던 노인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네.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인의 팔을 조심스럽게 붙잡고 근처에 앉을 수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눈 쌓인 보도블록 위에 그대로 앉히는 건 위험해 보여 인근 건물의 처마 밑으로 노인을 모셨습니다. 잠깐만 쉬세요. 미끄러워서 더 위험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손은 얼어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값싼 장갑이었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거라도 끼세요. 노인은 말없이 장갑을 받아 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던 제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결과도 앞으로의 계획도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노인을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눈은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처마 밑에서 잠시 숨을 고른 노인은 조금 전보다 안색이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몸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끗 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마음 한편에서는 조급함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미 엉망이었고 더 이상 지체하면 집에 돌아가는 길마저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혹시 어디까지 가셔야 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골목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쪽 버스 정류장까지만 가면 되네. 버스 정류장은 그리 멀지 않았지만 눈길을 생각하면 노인 혼자 가기에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노인은 말없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손의 무게는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세월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눈 위에 남는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노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힘을 조금 더 주어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는 동안 노인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말을 꺼냈다가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침묵을 지켰습니다. 다만 한 번 노인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참 빠르지. 그 말에 저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사람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제 팔에서 손을 떼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네.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어. 그 짧은 인사에 괜히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조심히 가세요. 노인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 뒤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더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하루의 한 장면일 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젖은 신발 속으로 찬 기운이 올라왔고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이상하게 복잡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메일이었습니다. 결과 통보 메일은 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한 일이었지만 막상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번호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망설임 없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눈 오는 골목에서 한 노인을 도와주신 분 맞으십니까?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 일을 알고 있는지,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맞는데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말을 이었습니다. 본인은 지금 당장 저희 회사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습니다. 회사요? 무슨 일인지. 그러나 상대는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귀에 걸리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기에는 상대의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상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폰을 쥔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노인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고 그 노인이 회장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주소는 도심 한복판의 대형 빌딩이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이름의 회사. 저는 거울 앞에 서서 구겨진 셔츠를 다듬고 넥타이를 다시 메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야. 그냥 감사 인사 정도겠지.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이 열리고 그 방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제가 어젯밤 눈길에서 부축해 주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복도는 소리조차 삼킬 만큼 조용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창문 너머로는 회색빛 하늘과 눈발이 여전히 흩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접수 데스크 앞에서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라울 만큼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더니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출입증을 건넸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은 제가 질문할 틈도 주지 않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따라가면서도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제 만난 노인이 회장님이라니 말이 되나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분을 평생 TV 뉴스에서나 볼까 말까 한데 제가 그 사람의 팔을 잡아들였고 장갑까지 건넸다는 게 갑자기 무섭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복도 끝 유난히 커다란 문 앞에서 직원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문을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어제 그분 모셨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가운데 벽면 가득한 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고 책상과 소파, 테이블 하나까지 모두 과할 정도로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고급스러움도 제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 노인, 정확히는 어제 눈길에서 제가 부축해드렸던 그분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모습이 달랐습니다. 얇고 젖어있던 옷 대신 깔끔한 셔츠와 니트, 그리고 차분한 색의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겨 있었고 손등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깊이 침잠한 표정. 그 옆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2명 서 있었고 한 사람은 서류철을 들고 또 한 사람은 저를 아주 날카롭게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려 인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이상할 만큼 또렷했습니다. 어제 고맙네. 단 3글자. 고맙네. 그 말이 제게는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별일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아니 회장님. 말을 하다 보니 혀가 꼬였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 당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짓으로 앞에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게.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바지에 문지르며 진정하려 했지만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런 노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어제 일정 중 갑작스러운 외출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몸 상태가 악화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외출이요? 제가 무심코 되묻자 회장님이 시선을 잠시 떨구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할 게 있었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거운 감정이 눌려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제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라고. 그런데 왜 하필 그 눈길에서, 왜 하필 그런 모습으로 나가셨던 걸까요? 그 순간 회장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따라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을 들어 제 움직임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있게. 그 말투에는 이상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제 인생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제 앞에 다가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넓은 사무실,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회장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의자 옆으로 물러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 했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님은 제 손이 닿기도 전에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와준 게 아니야. 그분이 낮게 말했습니다. 어제 자네가 한 건 한 사람을 살려낸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멈추게 한 거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지지 않게 부축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 행동은 어디서나 있을 법한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회장님은 인생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걸까요? 그때 회장님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숨을 억누르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그날 회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손가락은 주먹처럼 말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회장님의 등을 받치려 했지만 회장님은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저는 얼떨결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서연우입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그분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린 것처럼 회장님의 얼굴에 확인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거든요. 회장님이 무릎 꿇은 채 제 이름을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연우.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회장님이 그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방식으로 발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왜 찾으신 겁니까? 저는 어제 잠깐 도운 것 말고는 아무것도. 그때 회장님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가 어제 만난 그 노인이 아니야.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네. 회장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자네가 부축한 건 내가 아니었네. 나는 그 옆에 있었지.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도운 노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런데 왜 오늘 회장님이 저를 불러 무릎을 꿇고 제 이름을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회장님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마치 오래 묵은 죄를 꺼내듯 말했습니다. 내가 숨겨온 사람이 있어. 그리고 자네는 그 사람을 살렸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한쪽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틈에서 어제 눈길에서 제가 붙잡아 드렸던 그 노인이 훨씬 더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고 회장님의 무릎은 감사가 아니라 속죄였다는 것을요. 문틈에 서 있던 노인은 한 발짝도 들어오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코트는 낡아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든 채였습니다. 눈길에서 처음 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이곳 회장실이라는 공간에서는 그 대비가 너무 극명해서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일어나 무릎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저에게가 아니라 그 노인에게였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하게 굳어버렸습니다. 비서와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고백의 자리 같았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붙잡고 한 발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처럼 미안한 얼굴이 아니라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듯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어제 도운 그분은 내가 평생 숨겨왔던 형님이네. 형님.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제 사고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형님이라면 지금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눈길에서 쓰러질 뻔한 노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걸까요? 회장님은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치 오래된 기억을 하나씩 꺼내듯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같은 집에서 자랐네. 하지만 선택은 달랐지.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후회가 눌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공부보다 몸을 쓰는 일을 택했고 회장님은 회사와 자본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도우며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네.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는 형님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네. 그 순간 노인의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은 죄인이 되었고 나는 회사를 살린 사람으로 남았지. 그 사건 이후 형님은 가족과도 사회와도 단절되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실패자, 문제아로 기억했고 그는 스스로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고요. 반면 회장님은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언론과 사람들 앞에서 늘 정직한 경영인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그 죄를 돈으로라도 보상하려 했네. 회장님은 형님에게 몰래 생활비를 보내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왔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과도 회복도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점점 더 세상에서 멀어졌고 결국
노숙 생활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확인하러 나갔네. 그 말에 저는 어제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회장님은 형님을 찾기 위해 눈 오는 골목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도운 사람은 회장님이 아니라 그 형님이었습니다. 그날 형님이 눈길에서 쓰러질 뻔했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자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또 하나 짊어졌을 거야. 그제야 회장님이 왜 제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 이름을 왜 알고 계셨던 겁니까? 그 질문에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우라는 이름은 형님의 아들 이름이었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네. 회장님은 말을 잇기 힘든 듯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님과 생이별을 했지. 나는 그 아이를 찾지 않았네. 아니, 찾지 않았다는 말조차 변명이지.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기억 없는 아버지, 이유를 모른 채 헤어졌던 가족, 설명되지 않았던 공백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노인이, 아니 형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 말을 꺼냈습니다. 연우야.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지 묻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냥 운이 없었다고, 제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선택과 침묵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돌려주고 싶네.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안은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형님이라 불린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있었고, 회장님은 창가에서 등을 돌린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발끝에 감각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가 너무 커서 몸이 따라가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우야. 노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이 제 이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그 호칭이 낯설고도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제 앞에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과를 받아왔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의 형식적인 위로, 친구들의 미안하다는 말, 세상이 던지는 무심한 사과들. 하지만 이 사과는 달랐습니다. 이유도 변명도 없는 그저 사람 하나가 사람 하나에게 건네는 사과였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선택할 수 없었네. 내가 형님에게서 모든 걸 빼앗았거든. 회장님의 고백은 계속됐습니다. 형님이 회사에서 쫓겨나던 날 어린 연우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떠났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크게 다쳤고 연우는 보호시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형님은 아들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회장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형님이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회사를 지키는 쪽을 택했네. 그 말은 회장님의 자기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수없이 자신을 버려온 사람의 고백 같았습니다. 노인은 제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 손이 제 손을 잡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가볍게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아버지로 불릴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왜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지,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는지. 하지만 그 모든 질문보다 더 먼저 떠오른 감정은 이상하게도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제 눈길에서 넘어질 뻔하셨을 때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도움을 받은 순간이었어. 그 말에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무릎을 꿇었던 회장님도 평생 도망치듯 살아온 노인도 아닌 어쩌면 이 진실을 너무 늦게 마주한 우리 셋 모두라는 것을요. 지금 당장 결정을 하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 도망치지는 맙시다.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바로잡는 것뿐이네. 그날 저는 회장실을 나서며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제 인생이 실패로만 이어진 게 아니라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남아있다는 것 말입니다. 회사 로비를 나서자 눈은 어느새 그쳐 있었습니다. 바닥에 쌓인 눈 위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고 햇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문득 어제의 선택을 떠올렸습니다. 눈길에서 멈춰 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노인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지도 모를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단어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우야.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네. 오늘부터 자네 인생은 자네가 선택하게. 그 말은 명령도 제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 도착한 사과이자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서서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회장님의 제안은 예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지만 곧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이보다 말이 먼저여야 한다는 듯 잠시 침묵을 고른 뒤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계산도 거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미뤄온 책임을 이제야 입에 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연우야. 그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돈으로 보상하고 싶지 않네.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회장실에 다시 불려왔을 때 저는 어떤 제안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장학금, 취업보장, 합의금 같은 단어들이 머릿속을 스쳤죠. 세상은 늘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왔으니까요. 돈은 이미 늦었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잃어버린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름이었으니까. 이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저는 평생 제 이름을 문제 삼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민등록증에 적힌 글자였고 면접 서류 맨 위에 찍히는 활자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열지 않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자네의 출생 기록, 보호시설 기록, 그리고 형님이 겪었던 일들. 모두 내가 막았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묻어버렸지. 그 말에 제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이제야 이유를 알게 된 허탈함에 가까웠습니다. 왜 늘 서류 하나가 부족했는지, 왜 가족관계란에 늘 공백이 있었는지, 왜 제 인생의 시작은 늘 미상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래서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네. 회장님은 드디어 서류철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 그가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네는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할 수 있네. 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내 가족이 될 필요도 없어.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겠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회장님이 두 번째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자네는 이름을 되찾을 수 있네.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아니, 아직은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그 노인이 숨을 삼켰습니다. 형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회장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자신으로서. 그는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회장의 조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네. 그건 또 다른 감옥일 테니까. 그 말은 이상하게도 저를 더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성공의 문 앞에서 혈연을 부러워하지만 저는 그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이름 하나가 기회가 될 수도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저 내가 사라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
그건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말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워지는 삶,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 그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아왔고, 이제 그걸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서류철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계약서가 아니라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제 출생신고서, 사본, 보호시설 이동 기록,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제의 노인과 닮아 있었지만 눈빛은 훨씬 밝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작은 아이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게 저입니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건 자네가 이 사진을 보고도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네. 그 말에 저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두렵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미소도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선택이네. 그날 저는 바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면접에 떨어진 청년으로만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공백 속에서 이유 없이 고개 숙이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은 완전히 그쳤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묘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제 손에는 서류철이 들려 있었지만 더 무거웠던 건 그 안에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이름을 처음으로 입 밖에 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짜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며 저는 또 하나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결정을 미룬 채로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면접 준비를 할 이유가 없었고 밤이 되어도 불안이 덜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은 서류철 하나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선택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괴롭혔습니다. 선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배려라는 걸 알면서도 혼자서 이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버거웠습니다. 저는 동네를 오래 걸었습니다. 눈이 모두 녹아버린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며칠 전 눈길에서 멈춰섰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서류철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울지도 웃지도 않은 어딘가 굳어 있는 얼굴. 그 아이가 왜 그렇게 표정이 없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삶을 사는 아이는 감정을 드러내는 법을 먼저 잊어버리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짧은 통화였지만 제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이름을 되찾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무팀, 행정 절차, 기록 정정. 저는 여러 번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선택이 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완전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숨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꼭 공개해야 합니까? 제 질문에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숨긴 진실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을 되찾는다는 건 과거를 세상에 내놓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회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회장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준비된 원고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사의 성과를 발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회장님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의 삶을 숨겨왔습니다. 그는 형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님의 아들, 바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제게 쏟아졌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장면을 이제야 맞이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회장님이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책임의 증거입니다. 그 말에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회장님은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마이크를 넘겼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입을 열자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오늘 과거를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그 말은 준비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세상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기사 제목들은 자극적이었고 댓글들은 엇갈렸습니다. 동정과 비난, 응원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우리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기사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면접에 떨어진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의 끝에는 또 하나의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수십 통의 전화가 왔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제안서들이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함께 일하자, 도와주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싶다. 말들은 화려했고 조건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바쁘게 흔들리던 마음이 멈춘 건 아마도
제가 이미 하나의 선택을 끝냈기 때문일 겁니다. 아버지와 저는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집은 넓지도 새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면 불이 켜졌고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오래된 냄비로 국을 끓였습니다. 재료는 단출했지만 국물이 끓는 소리는 집을 사람 사는 곳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가족에게만 허락되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연우야.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는 없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 수는 있겠지.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눈길에서 처음으로 손을 내밀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닮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닿는 순간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회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장실이 아니라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표정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비싼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소한 이야기 날씨, 음식, 길거리의 변화를 나눴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제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면 회사 문은 언제든 열려 있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문은 열어두세요. 다만 지금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그를 회장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찾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눈길에서의 경험 이후 저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시작했고 폭설이 내리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골목을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제 과거를 몰랐고 그 사실이 좋았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손이 필요한 순간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낯익은 얼굴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회장실 문틈에서 서 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날 고맙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도 오늘도 별일 아닙니다. 그는 잠시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풀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안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다시 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골목을 찾았습니다. 가로등 아래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다가 발자국 옆에 제 발자국을 하나 더 남겼습니다. 그날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눈 온다. 조심해라. 그 짧은 말이 제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발은 조용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숨이 편안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실패의 기억이 먼저 떠올랐을 날이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제 인생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면접에 떨어진 청년도 회장의 친척도 기사의 제목도 아닙니다. 저는 그날 눈길에서 멈춰 서서 사람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성공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넘어질 때 외면하지 않는 삶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제가 배운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기회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선택은 오늘도 내일도 다시 해야 한다는 것.